12월의 서울 밤바람은 유난히도 매서웠고 강남의 화려한 빌딩숲 사이를 통과한 칼바람은 기어코 언덕 아래 낡은 빌라촌까지 밀려 들어왔다. 지은이 살고 있는 반지하 방 창문 틈새로는 끊임없이 찬 공기가 스며들었고 그녀는 낡은 담요를 두른 채 멍하니 달력의 마지막 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글자가 유난히 붉고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만 이 집 안에는 트리는커녕 온기조차 제대로 감돌지 않았다. 보일러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낮 동안 꺼두었던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지은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방 한쪽 구석. 얇은 이불 위에 웅크리고 잠든 5살 배기 쌍둥이 자매 하은이와 하윤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아이들의 볼은 추위 탓인지 발그레하게 얼어 있었고 지은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돌덩이에 눌린 듯 아려왔다. 며칠 전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려온 그림 한 장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툰 솜씨로 그린 불판 위의 고기들과 활짝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산타 할아버지. 고기 먹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 때문이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놓인 낡은 천지갑을 열어보았지만 그 안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만이 굴러다니고 있을 뿐이었다.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와 건물 청소 일을 번갈아 하며 쉴 새 없이 일했지만 남편이 남기고 떠난 빚과 생활비는 밑 빠진 독처럼 그녀의 노력을 삼켜버렸다. 오늘따라 유난히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리다 잠든 아이들에게 지은은 크리스마스에는 꼭 맛있는 고기를 사주겠다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었다. 그 무모한 약속이 지금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고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차가웠다. 그녀의 시선이 냉장고 위에 올려진 분홍색 돼지 저금통에 머물렀고 그것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는 물건이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주운 빈 병을 팔거나 심부름을 해서 받은 동전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둘씩 모아온 보물단지였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금통을 집어들었고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왈칵 눈물이 솟구칠 것만 같았다. 이것만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은은 신문지를 바닥에 넓게 펴고 망치를 들었지만 차마 바로 내리치지 못한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얘들아. 엄마가 못나서 너희들의 꿈을 오늘 저녁 한 끼와 바꿔야 하는구나 라고 속으로 되뇌며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돼지 저금통이 조각났고 뱃속에 들어있던 수많은 동전이 와르르 쏟아지며 차가운 방바닥 위로 흩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지은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고 적막했던 반지하 방을 날카롭게 갈랐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혜은이가 부스스한 눈으로 일어나 앉았고 뒤이어 하윤이도 눈을 비비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을 본 아이들은 울기는커녕 눈을 반짝이며 환호성을 질렀고 와, 엄마, 우리 이거 가지고 고기 먹으러 가는 거야 라며 해맑게 물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지은은 울음을 삼키며 애써 웃어 보였고 그럼 우리 공주님들이 모은 돈으로 파티하러 가자 라고 대답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세모녀는 방바닥에 엎드려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구분하며 돈을 세기 시작했다. 동전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추억과 노력이 담겨 있었기에 지은은 돈을 세는 내내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동전 탑들을 보며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지만
지은의 마음속 계산기는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혹시라도 식당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이 돈으로 과연 2인분이라도 주문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모든 동전을 다 세어보니 총 38,450원이었고 이는 서울 시내의 웬만한 고깃집 1인분 가격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 돈을 소중하게 챙겨 주머니가 깊은 외투에 넣었고 묵직하게 처지는 옷의 무게가 오히려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가장 따뜻한 내복을 입히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패딩 점퍼를 입히며 목도리까지 단단히 여며 주었다. 자신은 몇 년째 입고 있는 얇은 코트 하나로 버텨야 했지만 아이들이 따뜻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이들은 춥지도 않은지 서로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앞장섰다. 골목길을 지나 대로변으로 나오자 화려한 조명과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과 고급스러운 옷차림은 지은을 주눅들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꽉 잡고 걸음을 재촉했다. 오늘만큼은 이 비참한 현실을 잊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을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거리에 쇼윈도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혜은이와 하윤이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아이들처럼 즐거워했다. 엄마, 저기 트리바 진짜 크다. 산타 할아버지다. 라며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지은에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하지만 식당들이 모여있는 거리에 가까워질수록 지은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화려한 간판들 아래 적힌 가격표들이 그녀의 가슴을 옥죄어 왔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동전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며 부디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을 만한 그리고 자신들의 주머니 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테이블 중앙에 숯불이 들어오자마자 식탁 위로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갔고 얼어붙었던 세 모녀의 얼굴에도 홍조가 돌기 시작했다. 붉게 타오르는 숯불은 단순한 조리 도구를 넘어 추위에 떨던 그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작은 태양과도 같았다. 지은은 불판이 달궈지는 동안 아이들의 언손을 잡아 숯불 근처로 가져가 호호 불어주며 온기를 나누어 주었다. 따뜻하지, 이제 곧 고기 구워줄게 라는 엄마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불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곧이어 기본 반찬들이 테이블 위로 하나둘씩 차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소박한 반찬들조차 아이들에게는 진수성찬이나 다름없었다. 마요네즈에 버무린 옥수수 샐러드, 메추리알 장조림, 그리고 파절이와 상추가 놓이자 아이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혜은이와 하윤이는 고기가 나오기도 전에 젓가락을 들고 옥수수 샐러드를 허겁지겁 퍼먹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마치 며칠 굶은 아이들 같아 지은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평소 집에서는 김치와 김, 그리고 콩나물 무침이 반찬의 전부였기에 식당의 기본 반찬들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요리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지은은 아이들이 너무 급하게 먹다가 체할까봐 천천히 먹어. 고기 나오면 같이 먹어야지 라고 타일렀지만 아이들의 숟가락질은 멈출 줄을 몰랐다. 리필이 가능한 반찬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본 반찬으로 배를 채우게 하려는 자신의 무의식이 반영된 것 같아 씁쓸했다. 그녀는 물병을 들어 자신의 컵에 찬물을 가득 따랐고 벌컥벌컥 들이키며 빈속에서 올라오라는 꼬르륵 소리를 잠재우려 애썼다. 물배라도 채워놔야 아이들이 고기를 먹을 때 침을 삼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드디어 주문한 삼겹살 2인분이 나왔고 접시에 담긴 고기는 지은의 예상보다 양이 훨씬 적어 보였다. 두툼한 생삼겹살 2줄과 버섯 1조각이 전부였는데
1인분에 16,000원이라는 가격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양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우와 고기다 라고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고 그 소리에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힐끔거려 지으는 황급히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다. 쉿, 식당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 다른 사람들 식사하시잖아. 지은의 목소리에는 주눅든 기색이 역력했다. 지은은 집게를 들어 달궈진 불판 위에 고기를 조심스럽게 올렸고 치익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고 냄새는 뇌세포 하나하나를 자극할 만큼 강렬했다. 아이들은 불판에 코를 박을 기세로 고기가 익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지은은 고기가 타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해 뒤집었다. 비싼 고기인 만큼 한 점이라도 태우거나 육즙이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마저 들었다.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자 지은은 가위를 들어 아이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양이 많아 보이도록 최대한 잘게 잘랐다. 보통 크기보다 절반 정도로 작게 잘린 고기 조각들이 불판 위에 가득 차자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다. 자, 이제 먹어도 돼.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먹어. 지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의 젓가락이 불판 위로 쇄도했다. 하연이가 먼저 고기 한 점을 집어 기름장에 살짝 찍어 입에 넣었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입에서 살살 녹아 하윤이도 질세라 상추에 고기를 싸서 입안 가득 밀어넣고 오물오물 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정작 자신의 젓가락은 불판 위의 고기를 향하지 못했다. 그녀는 짐짓 배부른 표정을 지으며 파절이와 구운 마늘만 집어먹었고 아이들에게 엄마는 아까 점심 늦게 먹어서 배불러 너희들 많이 먹어 라고 거짓말을 했다. 한편 지은네 테이블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떨어진 구석자리에는 아까 보았던 중년의 신사 박 회장이 여전히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한우 꽃등심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고기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독한 소주만 영업 후 들이켜고 있었다. 잘 재단된 이탈리아산 슈트와 손목에 차고 있는 명품 시계는 그의 재력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에 서린 깊은 고독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식당 안에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오직 그만이 흑백 영화 속 인물처럼 정지해 있었다. 박 회장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와 그녀를 쏙 빼닮은 어린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와 딸의 기일이자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남들은 가족과 함께 축복을 나누는 이 날이 그에게는 1년 중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날이었다. 그는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이었지만 정작 밥 한 끼 같이 먹을 가족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자였다. 박 회장의 시선이 무심코 지은네 테이블로 향했고 고기를 굽느라 연신 땀을 흘리는 젊은 엄마와 참새처럼 입을 벌리고 받아먹는 쌍둥이 자매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시끄러운 아이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그는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되었다. 낡은 옷차림과 꾀죄죄한 행색은 볼품없었지만 서로를 챙기는 그들의 모습에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몫은 챙기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흐뭇하게 바라보는 지은의 모습은 오래전 가난했던 시절 자신의 아내가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사랑과 닮아 있었다. 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지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가 고기를 자를 때마다 침을 삼키는 목을 때와
아이들 몰래 물을 마시며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배부른 엄마는 없다. 다만 자식을 위해 배부른 척하는 엄마만 있을 뿐이지. 그는 속으로 씁쓸하게 되뇌며 식어버린 자신의 소고기를 바라보았다. 저 귀한 고기를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는 자신과 싸구려 삼겹살 몇 점이 없어서 굶는 저 여자의 처지가 묘하게 대비되어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 하은이가 상추에 고기 2점과 쌈장, 파절이를 듬뿍 넣어 야무지게 쌈을 싸더니 지은의 입가로 내밀었다. 엄마도 먹어. 엄마가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을 거야. 아이의 당돌하면서도 기특한 협박에 지은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엄마 진짜 배불러. 혜은이 먹어. 하지만 혜은이는 고집을 꺾지 않고 아해, 얼른 가 하며 쌈을 더 가까이 들이밀었다. 옆에 있던 하윤이도 맞아. 엄마가 제일 고생했잖아. 우리가 돼지 잡을 때 봤어 라며 거들었다. 지은은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입을 크게 벌려 쌈을 받아먹었고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육즙과 쌈장의 짭조름한 맛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사랑이 담긴 그 맛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물오물 씹으면서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으려 애썼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만감과 행복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 작은 행복조차 지켜주기 힘든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목이 메었다. 그녀가 쌈을 삼키는 것은 고기가 아니라 삶의 고단함과 희망이라는 덩어리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회장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죽은 딸이 어릴 적 야근하고 돌아온 자신에게 서툰 솜씨로 쌈을 싸서 입에 넣어주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이다. 그때의 그 따뜻했던 손길,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황급히 소주잔을 들어 입에 털어놓으며 감정을 추슬렀지만 이미 허물어진 마음의 벽 틈으로 그리움이 걷잡을 수 없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 가난한 모녀가 잊고 살았던 자신의 과거와 상처를 정통으로 건드린 것이다. 하지만 식당 안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홀을 분주하게 오가던 매니저가 지은네 테이블 쪽을 힐끔거리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정장을 입은 매니저는 고급 식당을 지향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손님들이 들어온 것을 못마땅해 했다. 특히 2인분만 시켜놓고 추가 주문도 없이 반찬만 계속 리필하는 그들이 테이블 회전율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불러 귓속말로 무언가 지시를 내렸고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은도 매니저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조용히 먹자라고 속삭였다. 고기는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불판 위에는 타버린 마늘 몇 조각과 버섯만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아쉬운 듯 빈 불판을 젓가락으로 쿡쿡 찔러 보았고 더 먹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고 꾹 참는 눈치였다. 지은은 메뉴판을 다시 집어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갈등했다. 1인분만 더 시킬까 아니면 공깃밥을 하나 더 시켜서 된장찌개 국물에 비벼줄까 하지만 주머니 속 동전의 개수를 떠올리면 그 어떤 선택도 사치였다. 결국 지은은 용기를 내어 배를 눌렀고 아까 그 아르바이트생이 다가왔다. 저기 죄송하지만 불판 좀 갈아주실 수 있나요? 남은 버섯이랑 마늘 좀 더 구워 먹으려고요. 그녀의 말은 구차하게 들렸고 얼굴은 수치심으로 화끈거렸다. 고기도 추가하지 않으면서 불판을 갈아달라는 요구는 식당 입장에서 진상 손님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은 난처한 표정으로 매니저 쪽을 쳐다보았고 매니저는 싸늘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다. 매니저의 구두
굽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지은의 심장 박동 소리도 커져만 갔다. 그는 테이블 앞에 멈춰서서 팔짱을 낀 채 깔보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손님, 저희는 고기를 추가 주문하셔야 불판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기 손님이 많아서 식사 다 하셨으면 정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안의 소음을 뚫고 주변 사람들의 귀에 쏙쏙 박힐 만큼 날카로웠다. 순식간에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지은네 가족에게 집중되었고 즐거웠던 저녁 식사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은은 네, 죄송합니다. 금방 나갈게요 라고 말하며 황급히 아이들의 옷을 챙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영문을 모른 채 엄마, 벌써가 나 아직 배 안 찼는데 라고 투정 부렸지만 지은은 집에 가서 라면 끓여줄게. 얼른 입어라며 아이들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하윤이가 급하게 옷을 입다가 팔꿈치로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건드리고 말았고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물은 사방으로 튀었고 파편 조각이 하얀 바닥 위로 흩어졌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매니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지은은 사색이 되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를 연발하며 맨손으로 유리 조각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손대지 마세요. 매니저가 소리쳤지만 그것은 걱정이 아닌 짜증 섞인 고함이었다. 이게 얼마짜리 잔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아이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매니저의 독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겁에 질린 하윤이가 으앙캐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은 우는 아이를 달래랴 바닥을 치우랴 정신이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동전 꾸러미의 끈이 풀리면서 수백 개의 동전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챙그랑, 짤랑.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굴러가는 동전들은 마치 지은의 무너진 자존심 조각들 같았다. 사람들은 혀를 차거나 수군거리며 그 광경을 구경했고 지은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동전을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유리 조각에 베어 피가 맺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박 회장의 손이 꽉 쥐어졌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뒤로 밀리며 큰 소리를 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그 서슬 퍼런 기운에 주변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위압적인 발걸음으로 지은네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다. 10년 동안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문이 이 가련한 가족을 위해 열리려는 순간이었다. 식당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은 마치 지은의 산산조각난 자존심처럼 차가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글프게 반짝이고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내려 비릿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깨진 유리 조각에 베인 손가락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와 바닥의 먼지와 기름때 그리고 쏟아진 물과 뒤섞이며 기괴한 얼룩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은은 쓰라린 통증을 느낄 겨를도 없이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동전을 주워 담았지만 떨리는 손끝은 자꾸만 동전을 놓치기 일쑤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빨리 치워야 한다. 빨리 나가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만이 앵무새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매니저는 그런 지은을 내려다보며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혀를 찼고 그의 구두 끝은 지은의 손 바로 앞까지 다가와 위협적으로 멈춰 섰다. 아줌마, 지금 영업 방해하는 거 안 보여요. 돈도 없는 주제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더니 이제는 가게 바닥까지 피투성이로 만들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고,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은 그 소란에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쯧쯧,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저게 무슨 추태야 라고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겁에 질린 혜은이와 하윤이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쏟아지는 눈물 탓에 얼굴이 엉망이 된 채로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애썼다. 하윤이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엄마가 혼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잘못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혼내지 마세요. 제가 컵겠어요. 흑흑 하고 애원했다. 그 처절한 아이의 울음소리마저 매니저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으로만 들리는 듯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다. 아, 진짜 시끄러워서 못 들어주겠네. 당장 나가요. 음식값은 안 받을 테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고. 매니저의 호통에 지은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더욱 필사적으로 동전을 긁어모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동전 하나가 매니저의 구두 굽에 채여 저 멀리 굴러갔다. 그 순간 지은의 시선이 그 동전을 따라갔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10원, 50원,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은 그 소중한 마음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억누를 수 없는 비참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모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상처받는 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식당의 소란스러운 공기를 단번에 제압하는 묵직하고 굵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만하지 못해. 그 소리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거느려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과 분노가 서려 있는 천둥 같은 일갈이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고, 매니저 역시 깜짝 놀라 입을 다물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박 회장이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서늘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 회장은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꼿꼿한 자세로 성큼성큼 다가왔고, 그의 값비싼 구두가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정막 속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지은과 매니저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싸늘한 눈빛으로 매니저를 내려다보았다. 자네,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손님이 실수를 했으면 다치지 않았는지 먼저 살피는 게 도리 아닌가? 고작 유리잔 하나 때문에 사람을 이토록 모욕하다니. 여기가 식당인가 아니면 돗대기 시장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고 한마디 한마디에 실린 카리스마는 매니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매니저는 박 회장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곧 상대가 그저 노인이라고 판단했는지 짐짓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하려 했다. 아니, 할아버지는 또 뭡니까? 이 여자가 가게 물건을 부수고 영업을 방해하니까. 하지만 박 회장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품 안에서 금박이 박힌 명함을 꺼내 매니저의 가슴팍에 거칠게 찔러 넣어줬다. 내 이름은 박진석이다. 이 건물주와는 호영호재하는 사이고 자네 사장인 김 대표가 내 밑에서 일을 배웠지. 지금 당장 김 대표를 오라고 할까? 아니면 자네가 조용히 물러나겠나? 박진석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듣는 순간 매니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드는 그룹의 회장이자 이 프랜차이즈 식당의 모기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물을 몰라볼 리 없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허리를 90도로 굽혔고
오만방자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비굴한 모습으로 변했다. 회장님, 몰라 뵈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규정대로 처리하려다 보니. 매니저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박 회장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다. 박 회장은 더 이상 매니저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시선을 거두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지은에게로 몸을 굽혔다. 그는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서 최고급 실크 손수건을 꺼내 피가 흐르는 지은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하얗고 부드러운 손수건이 붉은 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지은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박 회장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요. 상처가 깊어 보이니 지혈부터 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매니저를 꾸짖을 때와는 딴판으로 부드럽고 자애로웠다. 지은은 멍하니 박 회장의 얼굴을 올려다보았고 눈물로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볼 수 있었다. 박 회장은 지은을 부축하여 일으켰으며 떨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 빙그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얘들아,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다. 이 할아버지가 나쁜 아저씨를 혼내주었으니까 안심하렴.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린 하연이와 하윤이는 할아버지 하고 울먹이며 지은의 다리에 매달렸다. 박 회장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치 친손주를 대하듯 애틋한 눈빛을 보냈다. 주변의 손님들은 이 드라마 같은 반전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고 개 중에는 박 회장의 정체를 눈치채고 웅성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 회장은 지은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또렷하게 말했다. 이분들은 내 귀한 손님이다. 오늘 내 잃어버린 가족을 대신해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기로 한 소중한 분들이야. 그러니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 그의 선언은 지은을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귀빈으로 격상시키는 마법과도 같았다. 지은은 박 회장의 말에 당황하여 아니, 저희는 하고 말을 잇지 못했지만 박 회장은 은밀하게 윙크를 보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굳어있는 매니저를 향해 다시 한번 명령조로 말했다. 뭘 하고 있나? 당장 제일 좋은 VIP 룸으로 안내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바닥. 자네가 직접 깨끗이 치우게. 동전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네. 아이들의 꿈이 담긴 돈이니까. 매니저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라며 허둥지둥 직원들을 호출하고 자리를 안내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박 회장은 지은과 아이들을 이끌고 식당 안쪽의 조용한 룸으로 향했고 그들이 지나가는 길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켜서며 길이 열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던 세 모녀는 이제 선망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있었고 지은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박 회장의 든든한 등과 아이들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그녀는 지옥 같았던 바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기분을 느꼈다. 흩어진 동전들은 매니저와 직원들이 엎드려 줍고 있었고 그 모습은 묘한 쾌감을 주었다. 안내받은 VIP 룸은 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늑하고 고급스러웠다. 푹신한 카펫이 깔려 있고 창밖으로는 눈 내리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방이었다. 테이블에는 생화가 장식되어 있었고 미리 세팅된 식기들은 은은한 광택을 내고 있었다. 지은은 쭈뼛거리며 저기 어르신 왜 저희에게 이런 과분한 친절을 하고 물었지만 박 회장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의 말을 막았다. 내 이기심 때문이라고 해두죠. 오늘 밤 혼자 밥 먹기가 죽기보다 싫었는데 마침 합석할 분들이 필요했습니다.
내 말동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박 회장의 정중한 제안에 지은은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싶은 약한 마음이 그녀를 붙잡았다. 혜은이와 하윤이는 넓은 방이 신기한지 여기저기 둘러보며 우와, 여기 진짜 좋다 라고 감탄했고, 박 회장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허허,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구나. 오늘 먹고 싶은 건 뭐든지 다 시켜도 된단다 라고 말했다. 고디어 매니저가 직접 최상급 한우 갈비와 특수 부위들이 담긴 거대한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고기의 마블링은 마치 눈꽃처럼 아름다웠고, 곁들여 나온 반찬들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게 화려했다. 매니저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최고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라고 비굴하게 웃었지만, 박 회장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손짓으로 나가라고 했다. 문이 닫히고 넷만 남게 되자 박 회장은 직접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자, 이제 진짜 파티를 시작해볼까. 박 회장이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자 치익 하는 소리가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지은은 자신의 손에 감겨있는 박 회장의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이 기적 같은 밤이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울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따뜻한 방에서 최고급 고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토록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멍해졌지만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그녀를 현실로 잡아끌었다. 박 회장은 능숙한 솜씨로 고기를 구워 아이들의 접시에 놓아주었고, 지은의 접시에도 가장 잘 익은 부위를 골라 올려주었다. 엄마가 많이 먹어야 아이들도 행복한 법입니다. 아까 보니까 물로 배를 채우던데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내 앞에서는 체면 차릴 필요 없습니다. 그의 말은 지은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서러움을 건드렸고, 그녀는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 한마디에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입안에서 살살 녹는 한우 맛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솜사탕 같아요 라고 외쳤고, 박 회장은 그래, 많이 먹어라. 우리 손녀딸들도 이걸 참 좋아했는데 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본 지은은 이 화려한 부자가 품고 있는 깊은 슬픔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오늘 밤 서로 다른 종류의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빈칸을 채워주고 있었다.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족과 부유하지만 고독한 노인,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선물한 필연이었는지도 모른다. 박 회장은 쉴 새 없이 고기를 구우며 자신의 옛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가난했던 이야기, 아내와 함께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며 행복해했던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지은의 현재 상황과 묘하게 겹쳐졌고, 두 사람은 세대와 배경을 뛰어넘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지은은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편안하게 식사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차갑게 얼어붙었던 박 회장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 방 안만큼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VIP 룸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밀도로 흐르고 있었고, 최상급 숯불 위에서 익어가는 한우의 고소한 향기는 방 안을 가득 메우며 지친 영혼들을 위로했다. 박 회장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뒤집으며 마치 예술 작품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한 점 한 점을 구워냈다. 갈비살 겉면이 노릇하게 익고 속살에 육즙이 가득 차오르자 그는 가장 먼저
아이들의 앞접시에 고기를 놓아주며 인자한 미소로 호호 불어서 먹으렴. 뜨겁단다 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윤기가 흐르는 고기를 보며 침을 꿀꺽 삼켰고 조심스럽게 고기를 입에 넣는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감탄사를 터뜨렸다. 엄마, 이거 고기가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 솜사탕 같아. 혜은이가 입가에 기름을 묻힌 채 소리쳤고 하윤이도 오물거리는 입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아까 먹었던 냉동 삼겹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풍미와 부드러움이 아이들의 미각을 사로잡았고 그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 박 회장의 입계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지우는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박 회장이 건네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그 부드러운 육질이 혀끝에 닿자마자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박 회장은 지은이 젓가락을 들고 머뭇거리자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 엄마도 어서 들어요. 내 손이 무한하지 않게 맛있게 먹어주는 게 나를 돕는 겁니다. 라고 재촉했다. 지은은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라고 울먹이며 고기를 입에 넣었고 따뜻한 육즙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주는 감동을 넘어 벼랑 끝에 몰린 자신을 잡아준 따뜻한 손길에 대한 안도감이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위로의 맛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숙인 채 부지런히 젓가락을 움직였고 박 회장은 그런 그녀를 모른 척하며 묵묵히 고기를 구웠다. 식사가 무르익어가자 어색했던 분위기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방 안의 정적을 메우며 활기를 불어넣었다. 혜은이는 박 회장에게 할아버지는 왜 혼자 밥을 드세요? 할머니는요? 라고 순진무구하게 물었고 지은은 깜짝 놀라 아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박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말렸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소주잔을 만지작거렸고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잠시 침묵을 지켰다. 할머니는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가셨단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는 너희만 한 손녀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도 엄마를 따라갔지. 박 회장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의 무게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고 아이들도 직감적으로 숙연해져서 숟가락질을 멈췄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어 아까 식당 홀에서 보고 있던 그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귀여운 꼬마 아가씨가 V자를 그리며 서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여다보았고 사진 속 여성이 자신과 비슷한 또래로 보인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딸, 소연이라네. 그리고 옆에는 손녀인 지수고. 박 회장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회상에 잠긴 듯 나지막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는 것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지. 그래서 밤낮 없이 일만 했어. 휴일도 반납하고 크리스마스도 잊은 채 오로지 성공만을 향해 달렸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났고 지은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성공한 기업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15년 전 오늘이었네. 소연이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오랜만에 아빠랑 같이 저녁을 먹고 싶다고 하더군. 나는 중요한 바이어와의 미팅이 있어서 늦을 거라고 했지만 그 아이는 식당을 예약해놓고 기다리겠다고 했어. 박 회장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억누르기 힘든 감정을 삼키듯 소주를 한 입에 털어넣었다. 하지만 미팅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나는 약속 시간을 한참 넘겨서야 식당으로 향했지. 눈이 펑펑 쏟아지던 밤이었어. 길이 미끄러웠고 내 딸과 손녀가 탄 차는 나를 마중 나오다가 그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지은은 자신의 입을 틀어막으며 터져나오는 탄식을 삼켰고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재벌 회장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펐다.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그날 30분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아니, 그 망할 돈벌이보다 가족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내 딸과 손녀는 지금 내 곁에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돈방석에 앉았지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정작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을 가족이 없는데, 박 회장의 자조 섞인 한탄은 지은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그녀는 가난 때문에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제대로 사주지 못해 괴로워했지만 눈앞에 놓이는 돈이 넘쳐나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결핍의 형태는 달랐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상실의 아픔은 똑같은 무게로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다. 오늘 밤 이 기묘한 만남은 어쩌면 하늘에 있는 소연 씨가 아버지를 위해 마련한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혜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 회장에게 다가갔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박 회장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간 언니도 할아버지가 우는 건 싫어할 거예요. 아이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박 회장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혜은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죽은 손녀 지수의 모습을 발견했다. 하윤이도 다가와 박 회장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우리가 할아버지랑 같이 밥 먹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위로에 박 회장은 결국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한참을 소리 없이 흐느꼈다. 15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철옹성 같았던 회장님의 눈물이 아이들의 작은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지은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조용히 일어나 박 회장의 빈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회장님, 따님도 분명 회장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회장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라는 걸 저희를 통해 보고 계실 거라 믿어요.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난 박 회장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고 마치 묵은 체중이 내려간 듯 홀가분해 보였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내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었구나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지은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자네 이름이 지은이라고 했지. 신뢰가 안 된다면 자네 사정을 좀 들어볼 수 있겠나. 아까 식당 매니저가 함부로 대하는 걸 보니 평탄치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박 회장의 호의에 짐이 될까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박 회장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녀는 거짓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빚을 남기고 떠난 후 겪어야 했던 생활고 아픈 아이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오늘 돼지 저금통을 깨서 이곳에 오게 된 사연까지 그녀는 담담하게 하지만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구차하게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회장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했는데 분노했다가 안타까워했다가
이내 깊은 존경심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지은이 겪은 시련 속에서도 아이들을 밝고 바르게 키워낸 것에 대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야. 내 딸 소연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자네처럼 강인하고 아름다운 엄마가 되었을 걸세. 그의 칭찬에 지은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그 말은 그녀가 그동안 들어온 어떤 위로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 지은 양, 오늘 밤은 나에게 기적 같은 시간이었네. 15년 만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가 춥지 않게 느껴지는군. 박 회장은 지갑에서 명함을 한 장 더 꺼내어 지은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까 매니저에게 주었던 것과는 다른 그의 개인 연락처가 적힌 특별한 명함이었다. 이건 내 사적인 연락처일세. 부담 갖지 말고 받아두게. 오늘 밥값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어서 그러네. 지은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지만 박 회장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식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테이블 위에는 깨끗하게 비워진 접시들이 쌓여 있었고 아이들은 배가 불러 소파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배를 눌러 디저트를 주문했고 곧이어 화려한 과일 빙수와 아이스크림이 들어왔다. 아이들은 잠이 확 깬 듯 다시 눈을 반짝이며 숟가락을 들었고 그 모습을 보는 어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박 회장은 빙수를 먹는 아이들을 보며 어떤 결심이 선 듯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굵은 지시를 내렸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내 차 대기시켜. 그리고 인사팀장에게 내일 아침 내 집무실로 오라고 전하게. 그 통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은은 알 수 없었지만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활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디저트까지 깨끗이 비운 후 박 회장은 지은과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을 나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제 나가볼까? 내가 집까지 데려다 주지. 지은은 아니에요. 저희는 걸어가면 돼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라고 사양했지만 박 회장은 껄껄 웃으며 지팡이를 짚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욕심이라고 생각해주게. 그리고 밖에는 눈이 많이 와서 아이들이 걷기 힘들 거야. VIP 룸을 나서는 네 사람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달랐다. 지은의 어깨는 더 이상 움츠러들어 있지 않았고 아이들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다. 식당 안의 직원들과 손님들은 회장님과 함께 나오는 그들을 경애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아까 그 매니저는 카운터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다. 박 회장은 매니저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지은과 아이들을 에스코트하며 당당하게 식당 문을 나섰다. 문 밖에는 한방눈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식당 앞에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박 회장은 아이들을 먼저 차에 태우고 지은에게 타라고 손짓했다. 타게나, 오늘 밤은 마법 양탄자 대신 이 차가 너희를 집까지 데려다 줄 거야.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맡겼고 차 안의 훈훈한 공기가 그녀를 감싸 안았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화려한 조명과 눈 내리는 풍경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고 아이들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우와, 눈 온다, 진짜 예쁘다 라며 탄성을 질렀다. 박 회장은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아이들과 지은 사이에 앉았는데 그의 표정은 마치 소풍을 가는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그는 이 짧은 드라이브가 끝나지 않기를, 이 따뜻한 온기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지은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절망과 수치심으로 얼룩져 있던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희망과 감사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앉은 박 회장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오늘 밤 하나님은 산타클로스 대신 이 외로운 할아버지를 그녀에게 보내주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박 회장이 준비한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직 포장조차 뜯지 않았다는 사실을. 차는 눈 내리는 거리를 뚫고 지은의 낡은 반지하 집이 있는 달동네를 향해 미끄러지듯 달려갔다. 검은색 세단은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달려나갔고 차 안의 고요함은 밖의 세상과는 완벽하게 차단된 평온함을 선사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안락함 덕분인지 아니면 배가 부른 포만감 때문인지 혜은이와 하윤이는 어느새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지은은 아이들이 행여나 깨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무릎 담요를 덮어주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회장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넌사인들은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지은은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는 덧없는 생각을 잠시 품었다. 아이들이 천사 같군요.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 손녀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침묵을 깨며 말을 건넸고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덕분에 아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지만 박 회장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닐세, 오히려 내가 자네들에게 빚을 졌지. 늙은이의 고집을 받아주어 정말 고맙네. 차는 점차 도심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지은이 사는 동네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 고층 빌딩 숲이 사라지고 낡고 낮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풍경이 나타나자 운전기사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회장님, 이쪽 길은 차가 들어가기에 다소 협소한 것 같습니다만. 기사의 말에 지은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사는 곳은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소위 말하는 달동네였기 때문이다. 대형 세단이 지나가기에는 골목이 너무 좁고 비탈졌다. 괜찮네.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서 세워주게. 박 회장은 기사를 안심시키고는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동네의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은 어두운 골목길, 칠이 벗겨진 담벼락, 그리고 추위에 떨며 귀가하는 사람들의 구분 등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그리운 풍경이었다. 그 역시 젊은 시절. 성공하기 전에는 이런 골목 어귀에서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길이 지은의 초라한 외투와 아이들의 낡은 신발에 머물렀다. 차가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골목 입구에 멈춰 섰고 기사는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지만 차 안의 온기는 여전히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지은은 잠든 아이들을 깨워야 하나 망설였지만 박 회장이 먼저 혜은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내가 이 녀석을 안고 갈 테니 자네는 저 녀석을 챙기게. 칠순이 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정정함에 지은은 놀랐지만 거절할 틈도 없이 박 회장은 이미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지은은 하윤이를 등에 업고 박 회장의 뒤를 따랐다. 가파른 언덕길은 밤이 되자 얼어붙어 미끄러웠고 지은은 혹시라도 박 회장이 넘어질까봐 노심초사했다. 회장님, 길이 많이 험해요.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의 걱정에도 박 회장은 묵묵히 하지만 힘차게 걸음을 옮겼다. 그의 품에 안긴 혜은이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고 박 회장은 아이의 천을 느끼며
15년 전 잃어버린 손녀를 다시 품에 안은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게감이 그의 텅 빈 가슴을 가득 채워주었다. 골목을 굽이 돌아 드디어 지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박 회장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눈앞의 광경을 응시했다. 다세대 주택 건물의 반지하. 창문에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뽁뽁이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현관문은 녹이 슬어 칠이 벗겨져 있었다. 서울 하늘 아래 아직도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대기업 회장의 눈에는 그저 창고나 다름없어 보이는 그곳이 이 어린 천사들과 가녀린 여인이 살아가는 보금자리라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은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끼익하는 소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섞여 밖으로 흘러나왔다. 보일러를 끄고 나간 탓에 방 안은 바깥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차가웠다. 박 회장은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안타까운 눈빛으로 방 안을 훑어보았다. 가구라고는 낡은 장롱과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식탁 하나뿐이었고 바닥에는 얇은 이불만이 깔려 있었다. 박 회장은 혜은이를 방 안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고 지은도 하윤이를 그 옆에 뉘었다. 아이들은 낯선 온기 덕분인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박 회장은 방 한 구석에 깨져 있는 분홍색 돼지 저금통 조각들과 바닥에 흩어진 몇 개의 동전을 발견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해 이 모녀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모성애의 잔해를 목격한 순간 그의 심장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지은 양, 박 회장이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다. 이 추운 곳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연민과 슬픔이 지은의 마음을 울렸다. 지은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누추한 곳을 보여드려서. 하지만 저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그녀에게 박 회장은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값비싼 명품 코트 소매가 그녀의 낡은 옷에 닿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워할 것 없네. 가난은 죄가 아니야. 다만 조금 불편할 뿐이지. 하지만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기에는 이곳의 겨울이 너무 춥군. 내가 자네에게 도움을 주고 싶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자네가 보여준 그 용기와 사랑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주게. 그는 지갑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지금 당장 돈을 쥐어주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혹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대신 품 안에서 만년필을 꺼내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내일 아침 이 번호로 꼭 전화를 하게. 내 개인 비서실장 직통 번호일세. 내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일자리와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연결해 주겠네. 그는 메모지를 지은의 손에 쥐어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겨절하지 말게. 이건 자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일세. 그의 단호하고도 진심 어린 제안에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박 회장은 그녀를 잡아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손녀딸들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일세. 그는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 아이들의 베개 밑에 살며시 넣어주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맛있는 거라도 사 먹이고 따뜻한 옷이라도 한 벌 더 사 입히게. 할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전해주고.
그의 세심한 배려에 지은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회장은 더 이상 지체하면 자신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 서둘러 몸을 돌렸다. 그럼 쉬게나. 내일 꼭 연락 기다리겠네. 그는 현관을 나서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좁고 차가운 방 안에 누워있는 아이들과 그 곁을 지키는 어머니의 모습. 그 장면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평생 잊히지 않을 그림이 되었다. 그는 문을 닫고 나오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면서도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골목길을 내려오는 박 회장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차가 대기하고 있는 곳까지 내려오자 기사가 황급히 달려와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올라탄 박 회장은 시트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눈을 감았다. 조금 전 보았던 반지하방의 참혹한 현실과 15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행복했던 가정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김 기사. 박 회장이 눈을 감은 채 불렀다. 네, 회장님. 기사가 백미러로 그를 살피며 대답했다. 내일 아침 일찍 법무팀과 인사팀을 소집하게. 그리고 내 개인 재단 이사장도 부르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이 돌아와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열정은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특별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내일 중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우리 계열사 사택 중 당장 입주 가능한 곳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해. 기사는 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놀랐지만 곧바로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대답했다. 박 회장은 눈을 뜨고 차창 밖으로 멀어져 가는 달동네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지금 꺼질 듯 위태롭게 깜박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재력을 사용하여 그 불빛이 다시 환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은 죽은 딸 소연이에게 보내는 속죄의 편지이자 남은 생애 동안 그가 해야 할 가장 의미 있는 과업이 될 것이었다. 한편 박 회장이 떠난 반지하방에서 지은은 한참 동안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꿈만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손에 쥐어진 메모지와 베개 밑에 돈 봉투는 이것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일러를 켰다. 기름값이 걱정되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방을 따뜻하게 두고 싶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웅궁거리며 방 안의 정적을 깼다. 지우는 아이들 곁에 누워 잠든 얼굴을 쓰다듬었다. 혜은이의 볼은 따뜻했고 하윤이의 입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얘들아, 오늘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나 봐.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외풍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세 모녀가 서로의 천을 나누며 누워있는 그 이불 속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했다. 지은은 박 회장이 남기고 간 메모지를 가슴에 품고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 하얀 눈은 더러운 거리와 낡은 지붕들을 덮어주며 세상의 모든 상처를 위로하듯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 눈 내리는 밤, 한 가난한 가정에는 기적의 씨앗이 심어졌고 한 외로운 노인의 마음에는 사랑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화려한 틀이나 비싼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음 날 아침 좁은 환기창 틈으로 스며든 희미한 아침 햇살이 지은의 눈꺼풀을 간지럽혔고 그녀는 무거운 눈을 뜨며 잠에서 깨어났다.
습관적으로 코끝을 스치는 찬 공기를 예상하며 몸을 움츠렸지만 놀랍게도 이불 밖으로 나온 어깨에 닿는 공기는 훈훈했다. 어젯밤 혹시나 꿈이 깰까봐 두려워하며 최대로 틀어놓았던 보일러가 밤새 윙윙거리며 돌아간 덕분이었다. 방바닥은 절절 끓을 정도로 뜨끈했고 벽지에 피어있던 곰팡이들조차 바짝 말라버린 것 같았다. 지은은 벌떡 일어나 앉아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고 찌릿한 통증과 함께 현실감이 밀려오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었고 어젯밤 박 회장이 넣어두고 간 두툼한 흰 봉투가 손끝에 잡혔다.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그 묵직한 무게감은 지난밤의 일들이 한낱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하연이와 하윤이의 얼굴은 따뜻한 방 안온도 덕분에 복숭아처럼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은은 아이들의 이마에 차례로 입을 맞추며 얘들아, 이제 추위에 떨지 않아도 돼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은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박 회장의 메모지를 집어들었고 그곳에 적힌 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하며 심호흡을 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는데 혹시라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마음이 변했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박 회장님, 비서실장 김영석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지훈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따뜻했고 지은은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회장님께서. 지은이 말끝을 흐리자 김 실장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네, 회장님께 특별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선 거주지 이전 문제와 아이들 교육, 그리고 지은님의 취업 관련하여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댁으로 차량과 이사팀을 보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시간 내로 도착할 겁니다. 너무나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상황에 지은은 네 이사요, 지금 당장이요 라고 되물으며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께서 그곳은 아이들이 지내기에 너무 춥다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사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필요한 가구와 집게는 모두 구비해 두었습니다. 김 실장의 설명은 단호했지만 배려가 넘쳤다. 전화를 끊은 지은은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곰팡이 핀 벽지, 삐걱거리는 장롱, 깨진 유리창. 이곳에서의 삶은 고단하고 비참했지만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아이들을 깨우고 정말 소중한 짐 몇 가지만 가방에 챙겨 넣기 시작했다. 정확히 1시간 후 골목 입구에 검은색 밴 2대가 도착했고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지은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지은과 아이들을 깍듯이 대하며 짐을 들어 날랐고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다. 어머, 저기 반지하 세대가냐. 무슨 일 났나 봐. 로또라도 당첨된 거야. 차 좀 봐. 엄청 비싸 보이는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은은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 나갔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차에 올랐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중심계에 위치한 최신식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박 회장의 회사 계열사 임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택이었는데 김 실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집은 지은의 상상을 초월했다.
넓은 거실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최신 가전제품과 포근한 소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2층 침대와 책상까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하은이와 하윤이는 우와, 우리 집이야 진짜 라며 거실을 뛰어다녔고 바닥은 넘어져도 아프지 않을 만큼 푹신한 매트가 깔려 있었다. 지은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 김 실장이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이곳은 회장님께서 지은님 가족을 위해 특별히 배정하신 곳입니다. 월세나 관리비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근로계약서입니다. 본사 구내식당 총괄 매니저 직책입니다. 지은님께서 예전에 식당 일을 오래 하셨고 조리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단순한 지원보다는 지은님이 당당하게 일어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지은은 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복지 혜택을 보고 손을 떨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 못한 금액이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학자금까지 전액 지원된다는 조항이 눈에 들어왔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정당한 직업을 주었다는 사실에 지은은 박 회장의 세심한 배려를 다시 한번 느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김 실장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그 시각 박 회장은 본사 회장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별빛 식당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어제 그가 겪었던 불쾌한 일에 대한 후속 조치가 담긴 보고서였다.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식당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즉시 해지 통보되었으며 본사 차원에서 서비스 교육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매니저는 징계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식당의 실소유주인 김 대표가 직접 찾아와 사죄드리고 싶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만날 필요 없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만든 음식이 맛있을 리 없지. 내 이름을 팔아 장사하면서 내 손님을 모욕한 대가는 치러야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위험이 서려 있었다. 단순히 자신의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그 오만한 태도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가 잊고 있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식당 매니저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쫓아냈던 그 초라한 모녀가 회장님의 귀빈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본사 감사팀이 들이닥쳐 그동안의 횡령과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태까지 낱낱이 파헤쳤고 그는 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인과 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통쾌한 결말이었다. 다시 지은의 집, 짐 정리가 대충 끝나자 김 실장은 돌아갔고 세 모녀만이 넓은 아파트에 남게 되었다. 지은은 샤워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다. 콸콸 쏟아지는 온수, 향기로운 보디워시, 그리고 깨끗한 수건, 반지하방에서 찬물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씻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생기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이 기적 같은 행운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반드시 훌륭한 직원이 되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 이 은혜를 갚겠다고. 목욕을 마친 아이들이 새 내복을 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대형 화면 속에서는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가 나오고 있었고,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지우는 냉장고를 열었다. 회사에서 미리 채워둔 신선한 과일과 우유, 주스, 고기, 채소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아이들을 위해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세 모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꽃을 피웠다. 엄마, 여기 진짜 우리 집 맞아 꿈꾸는 거 아니지? 혜은이가 볼을 꼬집으며 묻자 지우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응, 맞아.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하지만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받은 거니까 앞으로도 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뒀다. 꿀맛 같은 밥, 따뜻한 집, 그리고 희망찬 미래.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저녁 식사는 그 어떤 왕우장상의 밥상보다 풍요로웠다.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베란다로 나가 야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남산 타워가 보이고 서울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불빛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아 괴로웠지만 오늘 밤은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신을 응원하는 촛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박 회장의 번호를 눌러 감사 문자를 보냈다. 회장님, 보내주신 선물 덕분에 아이들과 따뜻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짧은 답장이 도착했다. 은혜를 갚을 생각 말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보답일세. 내일 출근 잘하게나. 무뚝뚝하지만 정이 넘치는 문자에 지은은 휴대전화를 가슴에 품고 미소 지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더 이상 동전 몇 푼에 울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외투를 입은 가난한 엄마가 아니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수많은 직원을 지휘하며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건강하게 자란 혜은이와 하윤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멀리서 박 회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꿈에서조차 행복해서 깨고 싶지 않은 그런 달콤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의 태양은 꿈보다 더 눈부신 현실을 데리고 올 것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계절의 순환만큼이나 빠르게.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삶은 놀라울 만큼 더디고 깊게 변화시켰다. 다시 찾아온 12월. 박 회장의 그룹 본사 지하 1층 구내식당은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직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과거에는 맛없고 부실한 식단으로 악명 높아 직원들이 외면하던 이곳이 이제는 인근 직장인들까지 부러워하는 맛집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얀 조리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주방과 홀을 부지런히 오가며 진두지휘하는 지은이 있었다. 그녀의 명찰에는 총괄 매니저 유지은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주눅든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애로섰다. 지은은 국 배식 코너에 서서 직원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국을 건네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썰미는 매서우면서도 따뜻했다. 한 신입사원이 식판 구석에 반찬을 조금만 담고 눈치를 보며 지나가자 지은은 그를 불러 세웠다. 오늘 제육볶음이 아주 맛있게 됐어요. 더 드셔도 돼요. 일하려면
든든하게 먹어야죠. 그녀가 듬뿍 담아준 고기를 보고 신입사원은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하며 환하게 웃었다. 지은에게는 이곳을 찾는 모든 직원이 마치 자신의 아이들처럼 혹은 과거 배고픔에 시달렸던 자신의 모습처럼 애틋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배려를 따뜻한 밥 한 끼를 통해 세상에 다시 돌려주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식당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홍해 갈라지듯 직원들이 양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만들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박 회장이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식당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임원 전용 식당을 이용하거나 외부에서 식사를 하던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식당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박 회장의 표정은 근엄하기보다는 마치 손주를 보러 온 할아버지처럼 들떠 보였다. 그는 식판을 직접 들고 배식대 앞에 섰고 지은을 보자마자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매니저 오늘 메뉴가 뭔가 냄새가 아주 좋구먼. 지은은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인일이세요. 위층으로 올려보내 드릴 수도 있는데요. 박 회장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야. 자네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서 내려왔네. 호텔 셰프가 해주는 요리도 이 맛이 안 나더라고. 그는 직원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밥과 반찬을 담았고 빈 테이블에 앉아 직원들과 섞여 식사를 시작했다. 그 모습은 회사 내에 큰 화제가 되었고 권위적인 회장님이 아닌 소통하는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박 회장이 젓가락으로 시금치 무침을 집어먹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지은은 평소보다 조금 더 분주하게 움직였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박 회장의 딸 소연과 손녀 지수의 기일이었다. 그리고 지은 가족이 박 회장과 함께 보내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이기도 했다. 1년 전의 오늘이 절망 속에서 만난 기적이었다면 오늘의 만남은 가족으로서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의식이었다. 지은은 아이들에게 가장 예쁜 옷을 입히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다발과 작은 선물 상자를 챙겨 집을 나섰다. 밖에는 1년 전 그날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대기하고 있는 박 회장의 차 안은 따뜻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경기도의 한 조용한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혜은이와 하윤이는 박 회장의 양옆에 앉아 조잘조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느라 바빴다. 할아버지,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나는 친구한테 카드 썼어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은 박 회장에게 최고의 태교 음악보다 더 듣기 좋은 소리였다. 그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며 오냐, 우리 강아지들 장하다 라고 맞장구를 쳤다. 1년 전만 해도 텅 빈 눈동자로 창밖만 응시하던 노인은 이제 없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얼굴에는 혈색이 좋았다. 추모공원에 도착하자 이미 해는 저물어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가로등 불빛이 눈 쌓인 묘역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박 회장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납골당 안으로 들어갔고 지은과 아이들이 그 뒤를 따랐다. 유리벽 너머로 웃고 있는 딸과 손녀의 사진이 보이자 박 회장의 눈가는 촉촉해졌지만 더 이상 슬픔에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다. 그는 유리벽에 손을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소연아, 지수야, 아빠 왔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보내준 선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왔단다. 지은은 준비해온 하얀 국화 꽃다발을 헌화대에 올리고 두 손을 모아 깊이 묵념했다. 따님과 손녀분 덕분에 저희가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제가 회장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진심이었고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혜은이와 하윤이도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언니,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세요. 할아버지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또렷하게 말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추모를 마친 일행은 다시 서울로 돌아와 지은의 아파트로 향했다. 박 회장은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하려 했지만 지은이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집밥을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훈훈한 온기와 맛있는 냄새가 그들을 반겼다. 지은은 미리 재워둔 갈비찜을 드고 잡채를 무치고 미역국을 끓여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고 식탁 중앙에는 아이들이 직접 꾸민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다. 박 회장은 식탁 상석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받으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 평생 수많은 산의 진미를 먹어봤지만 오늘처럼 가슴 따뜻한 밥상은 처음이네. 그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셨고 그 따뜻한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지은은 많이 드세요, 아버님. 아니, 회장님이라며 말실수를 하고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박 회장은 껄껄 웃으며 손을 저었다. 아닐세, 듣기 좋구먼. 회사에서는 회장님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라고 불러주게. 나도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좋지 않은가.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지은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네, 아버님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라고 고쳐 불렀다. 그 호칭 하나에 식탁의 공기는 더욱 부드럽고 애틋하게 변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아픔을 보듬어주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혈연보다 더 진한 것은 인연과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갈비찜을 손으로 집어뜯으며 할아버지, 이것 좀 드세요 하며 고기를 박 회장의 밥그릇에 올려주었고 박 회장은 그래 하며 받아먹기 바빴다. 식사가 끝난 후 혜은이와 하윤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두 아이는 등 뒤에 무언가를 감춘 채 쭈뼛거리며 나왔다. 할아버지, 이거 아이들이 내민 것은 삐뚤빼뚤하게 짜인 붉은색 털목도리였다. 서툰 솜씨라 코가 빠진 곳도 있고 길이도 맞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한 달 동안 낑낑대며 뜬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목이 추워 보여서요. 우리가 인터넷 보고 배웠어요. 하윤이의 말에 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목도리를 받아들고 그 거친 털실의 감촉을 얼굴에 비비며 눈물을 쏟았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선물이었다. 그는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할아버지가 평생 하고 다닐게. 내 보물 1호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었고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의 눈물을 훔쳤다. 1년 전 차가운 식당 바닥에서 동전을 줍던 비참함은 이제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 박 회장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지은과 아이들은 아파트 입구까지 그를 배웅하러 나갔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아이들이 선물해준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차에 오르기 전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고맙다. 나에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어서. 너희들은 내 여생의 등불이야.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지은은 그 온기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버님은 저희의 산타클로스세요.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지은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할아버지 또 오시지. 혜은이의 물음에 지은은 힘주어 고개에 끄덕였다. 그럼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세 모녀는 눈 쌓인 길 위에 남겨진 박 회장의 자동차 바퀴 자국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자국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들어온 따뜻한 길과도 같았다. 며칠 뒤 신문 경제면에는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KS그룹 박진석 회장,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위한 소연재단 설립. 기사에는 박 회장이 붉은색 털목도리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재계 관계자들은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사진 속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지은은 구내식당 휴게실에서 그 신문을 오려 다이어리에 소중하게 끼워 넣었다. 재단 설립식 날. 지은은 재단의 명예 이사 자격으로, 아이들은 화동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단상에 오른 박 회장은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청중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평생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번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그 깨달음을 준 소중한 가족들에게 이 재단을 바칩니다. 그의 시선이 맨 앞줄에 앉은 지은과 쌍둥이에게 머물렀고 지은은 눈인사로 답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하고 치열했다.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더 이상 그 풍경이 차갑거나 무섭게 보이지 않았다. 거리 곳곳에는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 손이 되어주리라 다짐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고 있었다. 혜은이와 하윤이도 차에서 내리자마자 엄마, 우리도 눈사람 만들자 라며 뛰쳐나갔다. 지은은 웃으며 아이들을 뒤따라갔다. 차가운 눈을 뭉치는 손은 시려웠지만 마음만은 뜨거웠다. 세 모녀가 함께 만든 눈사람 옆에는 나뭇가지로 만든 지팡이가 꽂혀 있었고 아이들은 그 눈사람에게 왕할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맑은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지은은 달을 향해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이 행복.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녀의 입김이 하얀 연기가 되어 밤하늘로 흩어졌고 그 모습은 마치 천사들이 춤을 추는 형상 같았다. 가난했던 엄마, 배고팠던 쌍둥이, 그리고 외로웠던 억만장자.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이들이 만나 빚어낸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이제 일상의 행복이 되어 그들의 삶 속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 눈 내리는 겨울밤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봄이 머물기 때문이다.